movie. B급 장르 영화 팟캐스트 배드 테이스트.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나 어저께 본 것 같은데 이 양반들. 그러게요. 시간 너무 빨리 가. 아, 참나. 오늘은 또 이렇게 좀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니까 뭔가 색다른 느낌은 들고 그러네요. 어색해. 어색하고 더군다나 꼭두 새벽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은 꼭두 새벽인 오전 10시에 모여가지고 장소도 이 면목동이 아니라 지금 합정동 서교동이죠 여기가. 예, 예. 여기 아침에 한 9시 반쯤 도착하려면 다들 집에서 일찍 나오셨을 텐데 굉장히 좁은 부스에 앉아 있다 보니까 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그래 약간 뭐랄까 그 외계인 우주선에 납치당한 지구인 느낌이라 그럴까. 예, 생소하네요. 예, 저희가 오늘 1, 2부 중에 2부를 이제 게스트를 모시고 녹음을 하는데요. 저희 사랑방 녹음실은 너무 멀어서 게스트한테 오시라는 게 거의 신뢰 수준이라 차마 예, 오시라 할 수 없어서 저희가 홍대 인근에 있는 스튜디오를 빌려서 오늘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녹음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참 심히 불쾌한 발언이십니다. 예.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4명은 다 괜찮은데 예, 예. 게스트가 오신 날만 게스트들한테 면목동입니다 그러면 예. 대부분 반응이 아유, 거기까지는 좀 이런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막상 와보시면 그렇게 멀진 않거든요. 심리적인 거라는 예, 거죠. 알아. 예.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영화들 좀 많이 보셨습니까? 저는 특별한 영화는 본 건 없고 그거 저기 드라마를 좀 몇 개 좀 보려고 했는데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지요. 항상 늘 같은 얘기긴 하지만 예. 일이 많아서 예.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술 마실 시간을 좀 줄이세요. 예. 제가 물어봤을 때 생각이 안 났다가 이제 시간차를 두니까 생각이 나는군요. 확실히 예. 좀 뇌 기능에 이상이 왔나 봐. 그 저번에 그 그러니까. 충격이 아무래도 원래 물으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제 병자님이 먼저 대답해 주신 바람에 제가 뭐 했는지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예, 예. 지난 일요일 날 유해진 두 번째 주연작 단독 주연작 아니고요. 럭키를 봤고요. 예상외로 흥이 굉장히 잘 되던데요. 잘 되고 있어요. 예. 그게 물론 그 영화의 장점이 있으니까 잘 되는 건데 다른 화제작이 없다는 것도 바로 아마 그렇죠. 그거 같아요. 배급 시기가 아주 좋아서 그 영화가 갖고 있는 포텐셜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있어서 그 영화를 배급했던 쇼박스에서는 희희낙낙 하고 있고 다른 배급사에서는 약간 몰 씹은 얼굴로 왜냐하면은 그 직전 주에 개봉했던 거대 기대작이 속절없이 예. 무너지는 거에 비례해서 럭키는 제작비가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흥행은 예. 이미 그 전작 아수라를 능가하는 대흥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0만 이야기 나오는 거. 200만 이미 넘었고요. 그래요. 예, 뭐 300만도 나이스하게 가는. 아수라는 뭐 거의 한 아수라는 한 3,400만에서 멈췄죠. 300만 좀 못 갔습니다. 그래요. 예, 아수라는 300만 못 가는 데서 멈출 거니까 맥스 300만에 끝날 가능성이 높고 캐스팅하고 기획력에 비하면 사실은 굉장히 흥행에는 사실 처참한 실패라고 그러니까 봐도 패키징 무방할 것 사이즈로 같아요. 봐서는 한 700만 정도 가야 그러니까요. 되는 작품이고 BEP가 아마 300만이 넘을 거예요. 손익분기점이. 예. 반면에 럭키는 제가 뭐 제작비를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만 120만에서 150만 정도로 손익분기점 예상되는데 일단 300만은 나이스하게 갈 걸로 예상되고 또 간만에 나온 코미디라는 이 특징 때문에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살짝 배가 아프려고 하는데 하여튼 이번 작품이 유해진 씨가 저는 좀 주연급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충무로 영화들 주연급 풀이 너무 좁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죠. 김윤석, 송강호는 조연으로 시작해서 주연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 사실 조연으로 시작했다가 주연으로 넘기가 쉽지가 않은데 최근에 몇 번 그런 시도가 있었죠. 뭐 오달수 씨라든가 예. 예전에 그 이문식 씨도 여러분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몇 번. 한 번 형사 공필투라는 영화에서 주연을 한번 했었습니다. 영화가 조용히 사라졌는데 그렇게 그 조연 개성 있는 조연이라 할지라도 주연의 그 벽을 허들을 넘기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따지면 송강호나 김윤석이 정말 대단한 배우인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주연을 맡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맡은 영화 흥에 성공했느냐로 따지면은 유해진이 거의
그 이후로 한 10년 만에 처음 나오는 사례가 되는 거 보니까 대단한 일이죠. 예. 거기다가 시기적절하게 우리 또 김혜수 누님이 부산 영화제 때 이슈를 또 한번 세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멋진 커플이었던 이게- 그리고 멋진 남자로 남은 유해진 이런 아무 얘기죠. 관련 없는 저기 뒷담화인데 예. 같은 그 투자 배급사에서 바로 그 직전에 김혜수 주연의 굿바이 싱글을 했어요. 네. 아 네, 예. 그 영화도 김혜수라는 배우가 없었다면은 성립하기 어려웠던 영화고 그렇죠. 의외의 성공을 해서 굉장히 그 쇼박스가 아주 흐뭇한 미소를 줬는데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에 이번엔 또 유해진 거를 또 단독 지원해 가지고 더 성공하는. 그래서 아니 이 커플들이 뭐 이 배급사하고 뭐 사전에 약속이라도 했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우연의 일치입니다. 하여튼 이번 주에 사실은 개봉작들이 그래도 좀 꽤 있어요. 그 좀 규모가 작은 영화들 걷기왕도 있고 사실은 기왕. 저희 방송 특성상 다뤄야 되는데 자백도 있었는데 아 자배. 보니까 그 시네타운 19랑 시네마스터에서 그 자백은 그 누구야 그 PD님 그 SBS PD들이 있죠. 아니 그 아, 영화 만드신 최승호 PD, 최승호 최승호 PD. PD를 다 모셔다가 특집 방송을 했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저희까지 굳이 다룰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 얘기는 약간 좀 오만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네. 우리까지 다룰 필요가 있느냐 아니라 불러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최승호 PD가. 아니 뭐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다뤄도 되는데 아무래도 그쪽 콘텐츠 당사자가 나온 방송보다 뭐 더한 방송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저희가 그냥 왜냐하면 제가 반은 농담으로 드린 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그 B급 영화 전문 방송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질 방송. 그러니까 딱 사람들이 벌써 B급 하면 저질로 생각을 하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이런 주요 시사 현안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좀 이질감을 느끼지 않을까 해서 했던 농담입니다. 팟캐스트 수식어 바꿔야겠어. 예. 그럼 C급으로 가나? A급으로 가나? A급 장르화 팟캐스트로 가야겠어. 예,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 또 영화 이번 주에 개봉작 많은데 지난주 이번 주 바빠서 계속 한 편도 못 봤네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시간 되면은 저는 자백이나 걷기왕 꼭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예, 예, 하여튼 저희는 공통적으로 별로 극장에 못 간 또 한 주였네요. 예, 하여튼 너무들 바빠서 아쉽네요. 다음 주에는 꼭 극장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가 닥터 스트레인지인가요? 네. 예. 이번 주도 저희 방송에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네요. 저희 팟빵 통해서 타란티노스님, 하니바니님, 그리고 B급 영화 초보님, 스몰백님이 여러 에피소드에 후원을 해주셨고 또 여기 오기 전에 바로 위바디세이 아니죠? 웹 오디세이님이 또 후원을 해주셨고요. 예. 그리고 저희 후원 계좌로 늦은 오후님, 임수정님이 또 후원을 해주셨네요. 임수정님이 예. 갑자기 왜 이게 아니 그냥 던진 이런 거였어요. 아재 농담 우리 사회에서 추방해야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후원에 힘입어 저희 방송은 저희가 준비한 대로 차근차근 저희 배를 불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한효주님의 후원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강소라님과. 예. 저런 아재 농담이 저희 방송의 연령층을 점점 더 높이고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저희 그 게시판에 보니까 저한테 이게 질문을 하나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개미우우라고 읽어야겠죠, 이거? 개미우우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 그 25년 전쯤에 유선 방송에서 봤던 일본 애니인데 불사조를 찾아가는 모험물이고 어두운 내용. 기억나는 장면이 주인공의 엄마가 사실은 로봇이고 주인공이 로봇 폐기장 같은 데서 박살이 난 엄마 로봇을 안고 우는 장면. 혹시 이 애니 아시냐고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 이제 일단 맥가비님이 먼저 간단하게 댓글 달아주시긴 했는데 저도 좀 제 기억을 좀 더듬어보고 몇 개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맥가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데치가 오사무의 불새 시리즈 중에 한 에피소드 특히 그 중에서도 1980년에 만들어진 첫 번째 극장판인 불새 2772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불새 시리즈가 전반적으로 보면은 불새의 알을 찾아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찾아 떠나는 여러 가지 연작들인데 80년에 극장판 한 편, 그다음에 87년쯤에서 OVA가 2편이 만들어졌고, 그다음 2000년대 초쯤에서 OVA 한 3편 정도가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내용으로 봐서는 불새 시리즈 중에서는 그 80년대 만들어진 3편일 텐데 나머지 2편은 과거의 이야기예요. 야마토 시대의 얘기도 있고 좀 주몬 시대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아마도 그 중에서 이제 미래 세계를 다룬 것은 불새 2772 극장판이니까 그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중간쯤에 실제로 주인공이 로봇을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장면에서는 이게 그 주인공이 어릴 때 보모 로봇으로 있던 그 조본의 자네를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어가지고
어머니 로봇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랑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불새 277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그렇게 우리 병자가 게시판에 답변까지 해주셨고요. 오늘 저희가 2부에는 특집 게스트 초청 방송이 있고 1부에서 뭘 다룰까 고민하다가 사실은 저희가 장르 영화의 거장들을 많이 다루지만 생각해보면 한국의 감독님 특집은 안 한 것 같아요. 거의 한 적이 없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한국의 장르 영화 감독님 하면 누가 뭐래도 이 감독님이 먼저 떠오르죠. 그래서 물론 이번 방송 한 번으로는 다룰 수 없는 감독님이고 이 감독님이 연출한 작품이 총 32작품이시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그분의 대표작, 얼마나 대표적이냐, 본인의 영화를 본인이 2번이나 리메이크를 하게 됐던 토탈 3번이죠. 그러니까. 예, 바로 김기영 감독님. 예. 리메이크라기보다는 다시 만들기로 봐야겠고 그리고 여기에는 충격까지 포함이 되겠죠. 사소한 표현에 그렇게 무슨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보태자면 리메이크는 말 그대로 다시 만들기니까 그러니까 예, 그냥 예. 수식어일 저 뿐이에요. 버전업, 예. 버전 업그레이드를 2번을 했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끼는 것들이 있으니까 리메이크라고 했을 때와 같은 번역을 하도 우리가 느끼는 차이가 달라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리메이크지 뭐. 자기가 다시 만들었으니까. 그 김기영 감독님 초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김기영 감독님의 그 초반 시절 이분이 1919년생이세요. 그러니까 몇몇 인터뷰에서는 본인의 생일을 이렇게 속이기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생일이 아니라 연도를 예, 그 생년 연도를 학년. 예. 그런데 이 기자나 비평가들이 여러 인터뷰를 종합해 본 결과 예. 1919년이 맞다. 3.1운동 때 태어나신 분이군요. 3.1운동 때. 그래서 김기영 감독님의 초반 일생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서울 교동에서 출생을 하셨네요. 음흠. 아버지는 경기 전문학교를 졸업한 소학교 선생님. 야, 어머니 역시 경기 여전 출신의 아주 수재로 소문났던 분이고 어머니 역시 소학교 선생님이셨다고 그러네요. 엘리트 집안 교육자 집안이네요. 저 완전 교육자 엘리트 집안인 거죠. 또 이 일을 뒷받침해 주는 게 큰 누이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했고 작은 누이 역시 요즘 파이팅하고 있는 이화여대 무용과를 졸업하셨답니다. 이대 나온 분들 뭔 소린가 했네 지금.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그 느껴지는데요, 파고님이. 요즘 우리 이대가 투쟁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일남 이녀 때 정말 다 집안이 엘리트 집안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김기영 감독님이 그 자부심이 굉장했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래서 관객들한테 그런 엘리트 의식 때문에 선민 의식마저 느껴진다라는 평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예. 있죠. 예. 교동소학교 3학년 때 평양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음흠. 이러고 보니까 정말 예전 분이구나요. 예. 아니 뭐 평양이나 뭐 광주나 그때는 다 같은 나라 같은 지방이었기 예, 때문에 평양을 이사한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대전으로 가는 정도 그런 느낌인 거죠. 평양으로 이사를 하셔서 평양 종로 보통학교와 평양 고등 보통학교를 졸업하시고 이 학생 시절에 문학, 미술, 음악들, 예술 분야의 전 분야에 걸쳐서 두각을 나타냈대요. 그래서 김기영 감독님 어린 시절을 지켜본 일본인 미술 선생님이 예. 미술을 좀 하나라고 권유를 했대요. 미술을 하라고. 예. 근데 그 선생님이 얼마 후에 김기영 감독님한테 야, 근데 너 재주가 너무 많으면 말이야 이 다음에 할 일이라고는 소학교 선생짓밖에 할 게 없어. 이 미친 선생님이구만. 그 이야기를 듣고 김기영 감독님이 충격받아서 예. 모든 예술에 대한 관심을 접고 아하. 학업에만 열중을 공부만. 했다고 합니다. 예. 이상한 뭐, 일본 뭐 선생님 병- 미친 선생이고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왜 그때는 그러니까요. 소학교 선생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 말하자면 뭐 모든 걸 다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뭐 과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모든 걸 다 잘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려고도 이상하다. 그러니까. 너 이것저것 재주 많은데 그럼 나같이 돼.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재주 많으면 굶어 죽는다는 속담은 그러게요. 있었어요. 오히려 예. 옛날에. 제가 옛날에 20대 초반에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 다 관심이 많을 때라서. 예. 어이구 모든 것에 관심이 많으면 결국 저렇게 되는군요. 예. 아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듣고 다 접었습니다. 예. 너무 다 접어서 문제지. 다 그 적으면 저렇게 이후로- 된다가 맞습니다. 예. 그 이후로 모든 관심을 거지 같은 영화에 쏟기 시작하셨군요. 그 뒤에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권유에 세브란스 의대에 응시했으나 낙방. 아하. 그 이유는 이 당시에 조선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입시 제도가 불리했기 때문이랍니다. 나쁜 새끼들. 그래서 낙심하고 일본의 교토에 머물면서 3년 가량의 시간을 보냈는데 방황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이 시절에 일본의 근대 문화를 접하면서 특히 극장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일본에서 이분 그리고 엄청난 영화광입니다. 예. 그때면은 한 30년대 30년대 후반 40년대 초 뭐 이럴 때죠. 예. 그러면서 본인의 인터뷰하면 이 시기가 바로 예술이 생활화를 넘어서 거의 자신의 육체화가 되던 시기라고 밝힐 정도로 일본 근대 문화 영화를 많이 접하셨던 것 같아요.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당연히 그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과 전시 상태가 선포되기 전 좀 더 소급하면은 중일 전쟁 39년부터인가요? 그때 이제 일본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군국주의 체제로 가면서 모든 그 서구 문화에 대한 벽을 치고 차단하고 소위 이제 영미 귀축이라 그래가지고 영어도 못 쓰게 하고 했지만 30년대 말 39년 전까지는 동경에 그 서양 문화, 미국 문화가 굉장히 팽배했던 예, 지금 뭐 우리나라 이태원 못지않게 일본에 가면은 미국 영화라든가 온갖 유행이라든가 패션이 아주 많이 들어왔던 시기니까 거기에 김기현 감독님이 젊다기보다는 어린 김기현 감독이 그 동경에서 그거를 그 보고 들었을 때 느꼈을 그 충격이라든가 신선함은 우리가 짐작해도 정말 대단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그 시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그야말로 번역의 근대였기 때문에 번역의 근대고 네. 모든 문물을 수입해서 그렇죠. 소개하고 자기식대로 그러니까 번안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군국주의 시절 이전의 동경은 거의 코스모폴리탄에 가까웠다라는 거죠. 거기서 문화의 세를 듬뿍듬뿍 받았다라는 거죠. 이 시기에 김기현 감독님이 단순히 영화 세계만 많이 구축된 게 영향을 아니죠. 받은 그렇죠. 게 아니라 네. 정신 세계 자체에도 그럼요. 큰 영향을 받았는데 우리 스탠령 말씀해주신 대로 일본 근대 지식인들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근대화를 일본이 받아들이는 경향 그럼요. 이런 것들이 기존에 본인이 겪었던 한국의 지식인들, 예술인들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비평가들 사이에서 김기현 감독님의 영화의 뿌리가 사실은 일본에서 많이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우리가 그거를 굳이 뭐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본에서 변형된 그렇죠. 서구 문화를 예. 받아들였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리고 이 시절에 사실 독일 헐리우드 영화뿐만 아니라 독일 영화도 많이 아, 보신 그럼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김경 감독이 얘기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개봉한 영화는 다 봤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영화가 일본에서 다 개봉을 했을 때예요. 예. 헐리우드 영화든 유럽 영화든. 그래서 이제 김기현 감독님 본인은 워낙 인터뷰하시면 이분이 좀 시니컬한 태도도 있고 재미난 분이라 부정도 많이 하셨는데 외국의 비평가들은 항상 특히 이제 한여를 비롯한 그의 걸작들을 이야기할 때 독일 표현주의 영화의 영향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죠. 부정하셨다면 그분이 뭐 장난친 게 아니고 만약에 부정하셨다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표현주의 영화도 봤겠지만은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갖고 온 그러니까 변형된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적인 관련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 기억의 변형이 옵니다. 1945년 해방이 되어 조국에 돌아오셨다. 아이고 이분 정말 오래전 분이네요. 남일 같네요 정말. 얼마 전에 저번에 폴 버벤 얘기하면서 이분이 놀라운 게 뭐 전쟁을 경험한 분이라고 했는데 외정을 온몸으로 겪으신 분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자꾸 그러시면 안 되는 게 물론 돌아가신 저희 부친께서 저를 낳을 때 좀 늦게 나시긴 하셨어요. 예. 근데 저희 아버님이 22년생입니다. 지금 생존해 계시는 신교코 회장하고 같은 나이시고 살아계시면 95세인가요? 96세인데 지금 김기현 감독님이 이제 19년생이라 우리 아버지보다 한 3살 더 많으신데 내부에는 본인이 나중에 22년생이라고 또 나이 또 내렸구나. 어쨌든
나는 우리 아버지 얘기 듣는 것 같아서 아주 친숙해 죽겠는데 왜들 그러는 거야. 예, 참나. 그럼 어렸을 때 내가 맨날 듣던 얘기가 내래 그 만주 갔을 때 무슨 뭐 해방 때 뭐 6.25 때 가설라문에 계속 그런 얘기 들어가지고 나는 아 우리 아버지 얘기구나. 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아 친숙해요. 예. 기념으로 아빠 한번 하시죠. 아버님 예 정말 반갑습니다. 그립습니다. 예. 1945년 해방이 되자 조국에 돌아와서 지금은 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아주 이상한 교수님들이 많으신 서울대학교의 전신인 경성 치과의전에 진학을 하셨다네요. 그것도 정정하겠습니다. 논란을 일으키는 학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고요. 예. 김병 감독님 다신 데는 서울대 치대입니다. 의대와 치대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대학이라면은 어찌됐든 반발을 할 겁니다. 이대 파이팅 서울대 힘내세요. 여기서 재밌는 게 이제 그 인터뷰집을 좀 찾아보니까 한국 전쟁 그 발반 전후로 해서 그의 정치적 성향이 또 좀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김경 감독님의 성향. 예, 예. 여운형이 주도했던 인민정치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고 건준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철승 등과 함께 그 건설학년이라는 우익 반공 운동 조직에서 활동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 좌우를 좀 넘나들었는데 본인은 그 우익 활동은 그냥 친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활동했다라고 그냥 밝혔더라고요. 여운형과 함께할 때는 예. 그 평양에서 문화 운동을 통해서 그 문화 운동을 위한 연극 같은 것도 했었고 연극 굉장히 호평받았답니다. 그 평양이 말이죠. 외정 시대 때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경성 서울보다 더 진보한 부분이 있었다랍니다. 그게 이제 뭐 정치 사상적으로 진보도 진보지만은 물질적으로도 그렇죠. 훨씬 더 평양이 개화했다라는 거죠. 전기도 집집마다 다 들어오고 웬만한 집에 라디오 있고 좀 전화 있고 왜냐면 그게 이제 그 일제가 그 압록강에 수풍 발전소 만들어가 전력 공급하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평양에 더 가깝잖아요. 전기 공급도. 예, 그리고 조선 시대 때부터는 서구문물의 수영 경로가 북경을 통해서 이제 북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평양이 더 물질적으로도 진보해서 그렇죠. 예. 오히려 6.25 이후에 해방 때 평양 사람들이 서울에 내려와서는 서울이 이렇게 낙후되는지 몰랐다고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김기현 감독이 평양에서 유소년식을 보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분들의 오해를 정정하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시골로 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쩌면 서울보다 더 진보한 물질 문명을 가지고 사상이나 개방 풍조가 있는 평양으로 갔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김기현 감독님 성향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연극을 시작한 거는 오히려 평양이었어요. 연극을 그러니까. 하기 위해 오히려 평양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평양에 많이 남아 있으니까 연극을 하고 싶은데 이 서울에는 없는 거야. 경성에는. 그래서 평양을 가서 고등학교 그렇지. 동창들하고 많이 연극을 문화적으로도 배웠다고 더 하더라고요. 평양이 앞서 있었다라는 얘기, 예, 예. 앞서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여튼 자료집에 의하면 사실 그 6.25 전후로 해서 굉장히 어떤 이 정치의 대립이 심했던 시절인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휘말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기엔 너무 예술지향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또 서울대생이라는 이야기를 본인이 많이 하시는 걸 보니 엘리트 의식도 사실은 굉장히 상당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의식 엄청 강하고. 아유 자기 에고 뭐 엄청 강한 분이죠. 근데- 영화만 봐도 알 수 있죠. 근데 치대를 나왔는데 전쟁 이후에는 이비인후 국가에서 의사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래요. 예. 제가 잘은 모르지만 말이죠. 전쟁 혼란기에 그 상관없이 약간 그리고 저희 아주 어렸을 때는 말이죠. 이게 또 자꾸 얘기하면 또 연식 얘기하는 것 같아서 우리 아주 어렸을 때는 병원이라고 그랬지 옛날 지금처럼 전문 병원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냥 다 병원이었지 무슨 뭐 치과를 빼면 뭐 이비인후과 신경외과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병원이었어요. 전문의 제도가 실행된 게 한 40년 뭐 이 정도니까는 김기현 감독님 그 젊은 시절에는 치과에서 이비인후과 한 건 좀 너무하긴 하지만 살짝 왔다 갔다 했을 수 있죠. 예. 우리 목하고 이하고 생각 관계를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기본적인 의학적 지식은 다 예, 배울 예. 테니까. 하여튼 그는 의과대생이었지만 평양 고등학교 동창들이 더 많이 있던 평양 전문학교 학생들과 많이 어울렸고 이 시절에 연극을 많이 하기도 했대요. 근데 모스크바에서 공부를 했던 한 정부 관리가 아하. 김기현 감독한테 이 양반은 공산주의자였던 네. 거예요. 모스크바로 유학을 가. 이거는 해방 공간에서 남아나 있을 때 얘기인가요 지금? 예. 어. 이 때문에 김기현 감독님이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예전 은사를 찾아가 상담을 했더니 은사가 오히려 예상외로 야 꼭 뭐 유학 갈 필요 있냐? 그냥 일은 되려면 그냥 알아서 되니까 네가 알아서 결정해 그랬대요. 근데
이 은사가 놀랍게도 이후에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을 지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는 유학을 포기하고 그냥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고 해요. 하지만 그의 예술적 기운은 멈추지 않았고 서울대 국립대학 극장을 이끌면서 김기영 감독님의 주도로 서울대 최초의 통합 연극반이 창립이 됐는데 이때 공연했던 연극들이 놀랍게도 그 당시 연극 중에서는 거의 최고의 호평을 받기도 했답니다.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건데 한국의 연극의 거의 그 초창기 초기에 예, 연극들을 많이 이끄셨던 거예요. 김기영 감독님이요. 뭐 부질없는 가정이지만 김기영 감독님 모스크바로 뭐 유학을 가셨다면 맥스 잘 돼봤자 돌아와서 북한에서 뭐 연출이라든가 뭐 극장장 정도 했을 텐데 아니죠. 좀 이따가 수청됐을 것 같은데 아니요. 내가 볼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선생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아주 행복한 예. 경우고 유학까지 갔다 오면 더 그렇죠. 대접해주기 때문에 북한의 고위직에 오르다가 55년쯤 돼가지고 다 수청돼가지고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으셨을 거예요. 이 양반 기질로 봐서는 그리고 이 연극을 하던 시절에 음. 갑자기 여배우가 없는 겁니다. 아 김경 감독님 연극하던 시절에 예, 근데 친구가 굉장히 이쁜 여자애가 하나 있으니까 음. 주연을 시켜라 해서 치과 의대생을 한 명 데리고 왔는데 그분이 바로 부인이 되시는 부인이 되신. 그렇죠. 사실 그 이후에 결혼식도 못 올리고 동거에 들어가죠. 네. 이후에 한국 전쟁이 났는데 뭐 자세한 에피소드는 소개 안 드리고요. 어떻게 그냥 운 좋게 그냥 부산으로 피신하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부산에서 영화계에 입문을 하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한뉴스 있죠? 영화 상영할 때. 대한뉴스. 그 대한뉴스를 최초로 연출하신 분이 바로 김기영 감독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 잘 만드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한뉴스. 여기에 중요한 게 그 당시만 해도 부산에서 김기영 감독이 이비인후과 의사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대학병원에서 이때 월급이 3,500원이었습니다. 근데 시세가 지금같이로 따지면 미공부부에서 이 리버튼 뉴스에서 부르면서 제시한 가격이 5만 원입니다. 오예 나 같아도 의사 따로 하겠다. 그러니까 대한뉴스를 1호부터 5호까지 만드셨는데 예. 이게 너무 잘 만들어지니까 미국 공보원에서 바로 자신들의 뉴스 예. 리버티 뉴스를 만들라고 권유를 하면서 우리 닥터님 소개처럼 예. 의사질 해봐야 기껏해서 3만 원 얼마 3,500원 3,500원 버는데 우리 뉴스 만들어주면 5만 원을 준다. 이러니까 이걸 또 그때 이제 동거하던 사실상 아내죠. 그 김유봉 의사와 상의를 했더니 여보 뭐 하세요 당장. 그러니까 지금 가치로 따져도 350만 원 받고 월급을 사고 있었는데 편도 5천만 원 준다는 거 아니야. 아유 당장 때려치지. 그러니까 책에 의하면 예. 의사질을 그만두고 의사질을- 이 의사질이래. 감독을 해도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허락을 받았다고 나와 있으나 사실상 부인이 김효봉 선생님이 떠밀었을 수도 있어요. 뭐 하는 거야? 의사 그만두고 빨리 영화 만들어. 또 그럴 수도 있죠. 또 부인께서 또 의사이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또 뭔가 또 방안이 있다. 이래가지고 또 행복한 부부였네요. 예. 두 분이 다 해로 하셨잖아요. 심지어는 뭐 맞습니다. 같이 저기 가시기도 할 정도로. 그리고 그 아내이셨던 우리 음. 김유봉 선생님은 돌아가시는 날까지 의사 생활을 계속 그러니까. 지속하셨고요. 하여튼 미국 공보원에서 리버티 뉴스를 만들다가 야 너 뉴스 말고 영화를 만들어봐 해서 그 영화를 만들어봐. 일단은 문화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나는 트럭이다라는 문화 영화를 만들었고 여기서도 실력을 발휘하자 공보원의 권유를 받아서 실사 영화 우리가 지원을 해줄게 실사 영화를 만들어 해서 드디어 1955년에 죽음의 상자라는 그 영화를 만들면서 데뷔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청년기 시절에는 일본에서 일본 문화와 그다음에 일본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걸러진 서구 문화를 주로 이제 영향받으셨고 청년기 후반에는 20대 후반 뭐 30대에는 미국 사람들하고 직접 일하면서 그렇죠. 예. 당시에 그 50년대 60년대에서 한국에서 미국을 간다는 거는 거의 지금 달나라를 간다는 거하고 이 비슷한 정도의 심리적 물리적 거리감이 있을 때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군이긴 하지만 그들하고 같이 일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알게 모르게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소위 말하는 서구화 또는 뭐 서구화 이꼴 세련화는 아니지만 서구식 세련미를 그냥 원 없이 쭉쭉 빨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고 이게 다 나중에 감독님 영화에 투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그 리버티 뉴스에서 일할 때는 거기 있던 기자재들이 그렇죠. 그 당시에서는 얘기야. 그 얘기. 최고의 기자재들이 거의 다 있었기 때문에
그 3,500 아니 왜 의사는 3,500원 주고 왜 리버티 뉴스 5,000원? 5만 원? 그 물가 차이예요, 물가 차이. 그러니까는 아마 제가 그때 리버티 뉴스 만들던 그러니까는 미국 버전의 리버티 뉴스 만들던 감독의 인건비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그거보다는 쌌을 거라고. 네. 미국에서 봤던 감독들이 한 4분의 1이나 5분의 1만 줘도 5만 원인데 네. 그걸 줘도 이렇게 잘 만드니 얼마나 미국 공보고 입장에서는 기특하겠어요. 그리고 리버티 뉴스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 때 그 나치하고 러시아하고 영상을 통한 선전전을 많이 벌였잖아요. 미국도. 예. 그때의 어떤 그 제작 전통이 있는데 그게 살짝 국지 버전이 한국 버전 리버티 뉴스 한국판을 만들 때 뭐 감독 미국에서 데려가면 돈 많이 들잖아. 근데 부산에 있는 한국 출신 감독이 똘똘하게 잘 만들어. 5만 원만 줘도. 그러니까 서로 간에 윈윈이 됐고 그게 김경 감독한테 아주 좋은 자양분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시기에 진짜 필름은 원 없이 써봤다고 그러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아 진짜 필름값 비쌌을 때요 그때는. 필름을 그렇게 써볼 수 있다는 거 대단한 거죠. 네. 저희 대학 다닐 때 말이죠. 그 시절 80년대 영화과에서 졸업 영화 찍는다 그러면은 그 뭐야 얼마 줘. 그러니까는 500장가 500비트 내지는 1500비트. 그래봤자 한 10분 15분 정도 되는 영화를 그 필름을 주면서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근데 10분짜리 영화를 만들려면은 적어도 3, 40분은 네. 찍어야 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거 다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필름만 삽니까? 현상료, 뭐 인화료 등등 해가지고 정말 피 같았던 돈인데 이걸 김경 감독은 마음대로 썼다는 얘기네. 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단편 영화 만들던 분들 생각해 보면 NG 안 내려고 엄청나게 그럼요. 리허설하고 리허설하고. 혹은 NG가 나도 그냥 가고. 예, 그랬던 지금은 그런 거 생각이 없어. 나네요. 디지털이니까 예. 그냥 주야장창 찍어도 돼. 예. 아 그렇게 사실은 부산에서 영화를 만들다가 나중에 충무로에 이제 입성을 하시게 되죠. 하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한번 김경 감독님 2부를 네. 다룰 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래서 그의 대표작이자 사실 이 영화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김경 감독님 사실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재발견된 감독님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네. 근데 죄송스러울 정도로. 예, 사실은 그 재발견은 국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아무래도 그의 대표작인 하녀를 예. 오늘 첫 번째 작품으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이 하녀가 나왔던 1960년도 한 61년 그 전후로 해서 네. 한국 영화에 굉장히 아주 굵직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던 아주 역사에 기록될 해인 것 같더라고요. 이때 그 흥행의 양대 산막이었던 신상옥 감독과 홍성기 감독이 각각 성춘향과 춘향전을 만들기도 했고 예. 이 다음에 유연목 감독님의 이 작품이야 뭐 하녀와 더불어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네. 불세출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오발탄을 발표하기도 하셨고 이때가 보면 한국 예술 영화의 어떤 붐이 일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저런 거죠. 아시다시피 1960년 4월 19일 날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승만이 물러나고 1년 1개월 뒤인 61년 5.16이 발생하기 전까지 한국은 정말 유례없는 네. 정치, 사회적, 문화적 자유 그치. 또는 다른 쪽 시각에서 보면 혼란기죠. 혼란기를 겪고 있었던 그들의 시각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야말로 문화 쪽에서 백화제방에 이게 조금 저거가 비슷한 거예요. 사실 많은 한국 영화인들이 심지어는 보수적인 내는 한나라당이다라고 얘기하시는 저희 선배님도 그래도 DJ가 한국 영화에서 좋은 일 많이 했지. 사실 한국 영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게 DJ 이후의 어떤 문화 개방 정책이었거든요. 그와 유사한 일이 60년대 한번 일어났던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시기에 보통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세 편의 작품이 있습니다. 예. 김경 감독의 하녀, 그리고 유연목 감독의 오발탄, 오발탄. 그리고 신상옥 감독의 사랑방송인가 어머니. 각각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영화들이거든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도 영화 진짜 좋아요. 근데 5.1 이후에 사랑과 손님과 어머니를 제외한 두 편은 철퇴를 맞아서 하녀 같은 경우는 그 5.16 이후에 다시 개봉 검열하면서 뭐 나중에 얘기했지만 엔딩이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참담하게. 그리고 유연목 감독님은 살짝 제가 개인 얘기를 하자면 저희 은사님입니다.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가르쳤던 그 교수님이신데 얘기를 해주시면은 야 나 5.16하고 끌려 맞지는 않으셨대요. 맞지는 않는데 그 끌려가서 군인들한테 왜 이따 영화를 만들었느냐. 왜냐하면 거기서 뭐 오늘 길게 얘기할 수 없는다만 오발탄이 상당히 그 뭐랄까 빨갱이 영화다라는 의심을 받고
이 정신이 좀 온전하지 네, 못하신 어머니,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가자. 가자 가자. 이거를 가자 북으로 아니냐면 네. 그때 남북 학생회담 하면서 가자 북으로 뭐 오라 남으로 이런 네. 구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현목 감독님 고초를 당하셨던 말도 안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실 김기영 감독님은 지금의 평가는 좀 다른데 당시에는 사실 아주 최첨단 흥행 영화를 네. 만드는 맞아요. 감독을 통했었는데 예. 유현목 감독님은 그 당시에도 그때도 예술 있었죠. 영화를 하는 감독님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예술과 사회 비판의식이 있으셨던 그리고 어쨌든 굉장히 흥행 감독이었지만 이분 자기가 돈 모아서 자기가 직접 영화를 만드는 자주 영화 감독이었어요. 아 그럼요. 예. 예. 그래서 맨날 김기영 프로덕션. 영화사 만들었다 망하고 영화사 만들었다 망하고 그 로버트 태권브이도 보니까 그러니까 유현목 감독. 근데 그거는 좀 감독님. 다른 얘기인데 네. 제작 총지 유현목 감독이라고 되어 예, 있는데 그렇게 돼 제가 있더라고요. 가서 물어봤거든요. 예. 야, 그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내 이름 쓰겠다고 이름 올린 그래가지고 거예요. 그냥 허락해 준 거야. 그냥 이름 빌린 네, 거. 그다음에 제가 예. 너무 실망스러워서 아니 교수님 감독님 어떻게 그런 야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영화야. 예, 하여튼 유현목 감독님이 우리 스탠리 형 은사셨네요. 청출어람이 청어람이 되어야 될 텐데 죄송합니다 감독님 가르쳐 주신 대로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학교에서 요즘 제임스 카메론 맨날 얘기 나고 제임스 카메론 얘기하고 있고. 이래 나그 이뻐하셨어 감독님이. 예,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영화 한여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여는 일단 소재면에서 김기영 감독님이 당시에 벌어졌던 사회면에서 실제 사건을 보고 영화로 만든 것으로 유명하죠. 예. 유사 사건이 실제 사회에 벌어졌었단 말이죠. 예. 예. 그 금촌 살인 사건과 명보국장 살인 사건 두 개를 엮어서 명보국장 살인 사건은 충녀 아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충녀예요 그거는. 이거는 충녀였고 예. 그거 실제 뭐 나중에 다루겠지만 예. 한 남자를 두 여자가 12시간씩 소유했던 그 명보국장 사장님의 사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말이 안 나옵니다. 일단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내용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죠. 내용을 자세히 해왔거든요. 영화가 시작이 되면 한 남자가 하녀랑 바람이 났다는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영화가 시작이 되죠. 그렇지. 예. 예, 바로 남자 주인공 김진규 김진규. 그리고 바로 그의 아내는 주증녀 그리고 아들과 딸이 있죠. 여기서 아들은 바로 그 어린 시절에 예. 안성기 씨. 안성기. 근데 좀 이상해. 네, 뭐가 이상해요? 안성기 씨 성형 수술했나? 어렸을 때 코 너무 납작해. 그게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안성기 선배님이 이 영화에 출연했을 당시가 한 8살에서 10살 사이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을 못 하셔서 그런가 본데 저희 아들 녀석의 얼굴을 보면 저는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게 지금 우리 아들은 매부리 코입니다. 코가 나보다 훨씬 커요. 예. 근데 얘도 한 8살 10살 때는 코가 이렇게 안 컸어요. 예. 즉 골격과 이런 게 자라면서 죄송합니다. 혹시 들으시면 안 선배님 코가 매부리 코라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코가 크시지만 예. 이때는 코가 작을 수도 있어요. 원래 남자가 사람들이 자라면서 얼굴 골격이 좀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코는 알 수가 없는 게 생물학적으로 원래 눈이 구멍이 하나입니다. 그 구멍을 정수리에서 코가 내려오면서 눈을 두 개로 가르고 내려와서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코 성장은 어떻게 될지 눈매는 근데 비슷하지 않아요? 아역 시절에 안성기 선배도 지금 눈매는 비슷한 것 같은데 보니까. 나는 저 닥두님 저런 지식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좀 나 저 양반 좀 소름 끼쳐. 범죄 발수 없는 미친 천재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얼굴도 구별 못하면서 저런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는 배우들 얼굴 구별 못하지만 두개골의 지식은 갖고 예. 있는데 저런 분이 빨리 아름다운 미녀와 멋진 섹스를 한번 나누셔야지 멘트에 건조함이 없어질 텐데 뭐 제 바람은 아니고 후원자의 바람이었습니다. 예, 하여튼 한 남자가 하녀랑 바람이 났다는 신문 기사를 우리의 주인공 김진규가 읽고 있는데 그러면서 김진규가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죠. 예. 하녀가 우리 생활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를 하죠. 옷도 빨아주고 음식도 해주고 퇴근길도 맞이해주지 않느냐 하녀가. 예. 그랬더니 그의 아내인 주중녀가 굉장히 여기서 화를 내죠. 하지만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 주중녀 씨는 그러면서 또 거기서 신문을 읽어요. 이 장면에서 보면 이 시대 배경에 의하면 굉장히 어떤 교양이 있는 중산층으로 중산층의 올라서려고 하는 가정 주부였던 것 같아요. 신문도 읽고 또 보면 여기서 그런 한여와 이런 정분이란 사건을 보고 굉장히 화를 내는 거 분개하고. 보면 보수적인 굉장히 가치관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거의 영화 전체를 보다 보면 이 영화 속에
근대와 정근대가 완전 뒤죽박죽으로 그러니까 섞여 있죠. 보수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면 지금으로서는 당연히 보수적인 가치관이지만 60년 기준으로서는 거의 범용적인 네. 보편 타당한 그 시대의 가치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부인 역을 맡은 그 주진여 씨가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치사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김기영 감독님의 영화 세계를 이해하는 키워드로 치사해요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다라는 게 오늘 다룰 TVN 영화에서 여성들이 남성을 비난하거나 지탄하거나 비판할 때 항상 뭐 아주 살벌한 욕 안 합니다. 야 XX야 무슨 놈아 이러게 안 하고 그냥 남자들은 치사해요. 아이 치사해요. 요 말이 계속해서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뭐 아이 더럽고 치사해서의 치사해서가 아니라 사실 굉장히 많이 함의가 있어요. 그보다는 당신 치사해요. 이 말은 너 자꾸 그러면 죽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살을 죽을 사자로 해석하시는 건가요? 치사량? 예, 김경 감독님이 했던 인터뷰 중에 하나가 여기서 보통 하녀들 그러니까 이 미혼 여성들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내분이 얘기를 했답니다. 너 미혼만 다뤄라. 괜히 기혼자 달았다간 맞아 죽는 수가 있다. 예. 아 치사해요가 그 사모님 말버릇인가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 예. 예. 그 다음 장면은 보러 아이들이 실뜨기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면서 오프닝 크레딧이 나오죠. 네. 이 실뜨기가 어떤 상징하는 은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있죠. 예. 당연히 있죠. 그리고 장면은 바뀌어 배경은 방직 공장입니다. 오프닝 크레딧을 얘기할 때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말이죠. 그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한야 파일은 나중에 2009년도인가 10년대에 디지털로 복원된 예. 파일 네. 아니겠습니까? 고맙게도 참 그 거의 60년, 50년이 넘은 영화를 깨끗한 파일로 보게 된 거는 한국 영상 자료원이 디지털 복원해서도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그 돈은 마틴 스코세지가 그 참가했던 그 세계 영화 예, 재단이라고 그래야 되나? 예. 근데 오케이 마틴 스콜세지가 세계 영화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나라 그 고전 클래식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한국 영화가 선택된 것도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내가 이번에 답변 약간 화가 났던 건 말이죠. 그 앞에 이제 기업 협찬 명단이 붙는데 뭐 카타르 항공, 까르띠에. 그래서 그 순간 내가 왜 화가 나냐면은 아니 한국 영화를 복원하는데 마틴 스콜세지라는 헐리우드 감독의 도움 받은 것도 살짝 창피한데 우리가 이렇게 뭐 못 사는 나라도 아니고 이제 그걸 복원할 능력이나 가치를 모르는 나라도 아니고 근데 뭐 감독이 감독 알아준다고 해서 그것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그거에 후원한 기업이 한국 기업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는 영화를 복원한다는 개념 자체도 별로 없었죠. 그 한여 이후부터 복원을 해야겠구나. 그렇긴 해요. 근데 네. 이제 복원 작업 자체는 사실 2000년부터 시작은 됐는데 그 아니 그 문화를 사랑하셔가지고 스포츠에도 기부를 하시고 문화에도 기부하시는 그 수십 대 대기업이 왜 이렇게 영화 하나 복원하는데 이렇게 인색하셔가지고 하여간 그 기업 크레딧에 한국 기업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 사실 보고 저는 참 어이가 없고 화도 나고 뭐 그랬습니다. 예. 배경은 방직 공장 여공들이 보이고 이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공장이 아니라 이 안에 일종의 커뮤니티 기숙 생활을 기숙사형 하고 있는 공장. 기숙사형 공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에서 60년 되면 이제 한국 사회가 산업화를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어디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라면 딱 하나 방직 공장에 취직해서 돈을 벌면 송아지도 사고 옷도 좀 사고 밭대기도 장만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60년 영화가 나오던 60년이면은 아직까지는 예. 원조 경제에 이제 의존했을 때고 그 다음에 경공업 위주의 그러니까 뭐 중공업은 없고 방직 공장, 예. 뭐 가발 공장 이런 게 이제 많을 때인데 그래도 한여에 나오는 공장은 굉장히 근대화된 공장 아니겠어요? 기숙사도 있고 그 당시까지는 노동자들의 인식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은 방직 공장에서 일하면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좀 우월한 지위에 맞아요. 있다고. 그래서 영화 초반에 김진규 씨한테 음악수업도. 편지를 보냈다가 잘린 사람 그 사람들은 잘리면 그야말로 굶어 죽는 거야. 그래서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 영화에서 묘사되는 방직 공장은 지금 뒤야 사실은 솔직히 이제 공장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사회에서 인식이나.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여기서 보면 오히려 굉장히 저 최첨단 예.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일도 하지만 예. 일과 이후에 어떤 복지도 잘 돼 있고 주거 시설 잘 돼 있고 저는 그러니까 보면서 약간 놀랐던 게 지금 말하는 소위 말하는 대기업 복지 예. 그 수준에서 정도인 것 같아요. 저 정도를 해주나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선진화된 시스템이에요. 거의 여학교 기숙사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이 굉장히 크게 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 비교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사실상 이 영화에 나오는 하녀는 이 공장 식당에서 일하는 또 다른 노동자였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직위가 다른 거죠. 자기네끼리도 조금 예. 레벨이 다른 그렇죠.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문화생활 누리는 게 아니라 구내 식당에서 속되게 말하면 부엌대기를 하던 예. 그런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방직 공장 노동자면 지금 우리 식으로 치면 중산층이에요. 예. 중산층이고 당시에 직업 사전에 1968년까지 한여라는 직업이 있었죠. 예,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나중에 그것이 식무로 바뀌고 나중에 그것이 가정부로 바뀌지만 그러니까 이 한여는 공장에 있을 때부터 한여였고 이 중산층 가정으로 와서도 계속 한여인 거죠. 이제 그 부분 명칭에 있어서는 하녀, 가정부, 가정부. 하녀, 식모, 가정부. 근데 세 가지가 다 그때 사회적으로 좀 다른 의미로 통용이 됐더라고요. 예, 그건 이따가 예.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이 60년대 나온 이 영화에서 방직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나 복지가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좋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영화에서 그렇게 그려지고 있긴 영화에서 하거든요. 그려지죠. 예, 그로부터 딱 10년 뒤 70년에 그 동일방직. 전태일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은 음. 그 10년 사이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나라고 좀 의문을 가질 만한 그게- 것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점점 그 공장 노동자의 처우가 떨어지면서 예. 1970년에 공순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신조어로 등장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10년의 박정희가 음. 집권했던 기간 동안 노동자의 가치가 완전히 몰락하는. 예, 바로 이 방직 공장에 여러 서클들이 존재하는데 우리 김진규가 바로 이 음악 서클 합창단인 것 같아요. 바로 거기에 선생님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다음 장면은 한 여공이 우리 김진규 음악 선생님한테 러브레터를 전달하는데 우리의 김진규 선생님은 가차없이 이 편지를 사감에게 전달하죠. 그리고 이 여공은 바로 사측에 의해서 며칠간 정직을 당하니까 정직당해. 부끄럽다고 공장을 그만둬 버리죠. 그 닥터님 표현에 의하면 거의 이거에서 벌써 자기 삶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유일한 생계 유지 수단이었던 회사를 그만둔다는 게. 그리고 보기에 따라서는 초반에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하녀 얘기를 하는 설정이나 러브레터 받았다고 막바로 음악 선생식이나 되는 사람이 사감에 가서 그거를 꼰지르고 왜냐면 사감도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이 이걸 문제 삼으시면은 이 여성은 그러니까 이 여자 이 공원은 직공은 회사 생활하기 힘들어질 거다라고 했더니 네. 김진규 씨가 한 말이 사감 선생님은 이런 풍기문란을 두고 보실 겁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생각 웃기지만 사실은 김진규의 캐릭터가 그만큼 강직하고 도덕적으로 자기 스스로한테 엄격한 사람이라는 설정을 계속해서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사람이 이제 뒤에가 그렇죠. 사고를 치니까 드라마가 깊어지는 거지. 김기현 감독님은 명백히 여기에 이랬던 인간이라는 의미를 그러니까, 부여하고 싶었던 예,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신의 애정 행각을 까발려진 그 여공이 실제로도 직장을 그만두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만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여성들의 세거나 그런 것들이 내가 누군가 애정을 준 남자에게 벌을 받았을 때 그것은 생명을 잃어버린 것 같은 것다라는 걸로 취현할 수 거의 있는 그냥 상황이라고 볼수 러브레터가 있는 거죠. 거절당한 걸 소방 맞은 거하고 동격을 여긴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도 보는 뭐 그렇게 것 볼 같아요.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 영화에서처럼 극적인 선택을 지나친 극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치면은 그야말로 소방 맞은 거하고 이 여공이 동격을 예. 한 거였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뭐 도저히 납득할 수는 없지만 그치. 그런 여공을 안타깝게 떠나보내는 또 다른 여공이 있죠. 바로 엄앵란. 요즘 각종 보험 광고 예. 안녕하세요. 종편과 토크쇼에 많이 나오시는 엄 여사님. 예. 사실은 그리고 그 회사를 그만둔 이 여공의 사실은 뒤에는 또 엄앵란 씨가 있죠. 그게 나중에 밝혀져요. 아 사악해. 사실은 그녀가 사악한 여자였어. 예. 그러면서 우리 엄앵란은 김진규에게 피아노 개인 교습을 부탁하죠. 예. 이제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김진규의 집과 가족이 소개가 됩니다. 보면 집을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2층 집 증축하는 집으로 이사를 온 상태인 것 같아요. 예. 김기현 감독님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는 바로 배경, 이 집이 등장을 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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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구조라고 우리가 여기서 설정된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처럼 아파트 생활이
보편화를 떠나서 거의 표준화되기 전까지 일반 시민들 내지는 서민들의 로망은 말이죠. 2층 양옥집 짓는 거였어요. 2층 양옥집. 그 당시 항상 우리는 언제 2층 양옥집에 한번 살아보나. 살아보나. 지금 아까 아침에 제가 병자님하고 지하철역에서 만나가지고 걸어오는 이 합정동 서교동 일대에 있는 그 큰 2층 양옥집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동네가 옛날에는 꽤나 부촌이었겠구나. 지금은 다 카페촌으로 바뀌었지만 저희 세대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한옥집에 옛날식 그 구식 계량 한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그런데 살다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우리 어머니의 로망이든 그야말로 2층 양옥을 지어서 갔는데 그 되게 불편하거든. 예. 근데 그때는 아파트가 보편화되기 76년, 77년 당시에는 아파트가 보편화되기 전이라서 그 뭐 종합 아파트, 월곡 아파트 하면 나중에 슬럼화 됐잖아요. 그래서 부잣집들은 다 그냥 2층 뭐 우리 집 부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약간 작은 2층 양옥이었고 어쨌든 이 한여에서 얘기했던 우리만의 집 2층 양옥집은 로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2층 집이야말로 근대적 욕망의 상징이자 그럼요. 증거였죠. 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여기서 1층과 2층을 바로 신분 상승에 대한 은유로서 우리가 쓰고 많이 있죠. 해석을 하죠. 예, 나중에 얘기하지만 여기는 신분 상승뿐 아니라 광기와 열정 그다음에 이상에서 현실 이게 굉장히 세밀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말이죠. 그 2층 집이 좋은 거 영화 찍기에도 좋은 게 말이죠. 아파트는 액션을 잘라도 동선이 안 나와. 소리 안 나오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 동선을 굉장히 잘 짠 게 영화를 딱 보고 있으면 집을 딱 4분면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그 4분면에 각각의 의미를 다 부여놔. 트래킹하기도 좋고 그다음 위에서 아래 보는 앵글, 아래에서 위에 보는 앵글, 계단에서 한번 굴러주기도 하고 이래야지 이게 액션이 나오는데 아파트에 도대체 나올 수가 없잖아. 2층 집이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지적도 있죠. 2층에 우리의 그 남자 주인공의 작업을 하는 공간과 그 옆방이 왜 꼭 한여의 방이어야 됐느냐. 그게 김경은 감독의 영화 스타일과도 닮아 있는데 김경은 감독은 시네마스코프로 영화를 찍더라도 그렇죠. 등장 예. 인물을 절대 중심에 안 둡니다. 연극적인 기준을 가지고 항상 대본을 하죠. 사건은 예.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도 보면 좌측에는 한여, 우측에는 김진규. 그게 이제 연극에서 기본 프로시니어 마치라고 그래가지고 연극에서 보는 사각형 무대가 있잖아요. 지금 닥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등퇴장 순서가 왼쪽으로 등장해서 오른쪽으로 나간다는 프로시니어 마치 연극 무대의 규칙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영화의 프레임에 적용을 해가지고 같이 사용하신 거고 한여 같은 거 시네마스코프가 아니거든요. 1.77대 1 사이즈라고요. 더군다나 그게 연극 프로시니어 마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어떤 미장센을 구사한 거죠. 시네마스코프는 환여에서부터 쓰여지죠. 사실. 예. 김기현 감독님 같은 경우는 서구 문화나 그런 영향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 당시에 헐리우드 영화나 그런 것들, 가정을 다룬 영화들 보면은 대부분 2층 양옥집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그런 영화 구성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나라 영화들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2층 양옥집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얘기들을 멋지게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생각습니다. 미국의 개인주택이 거의 다 그런 뭐 예, 예. 2층 양옥, 양옥이 아니라 미국이니까 미국집 예.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한국에서 그걸 모델로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레빗하우스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집은 당연히 한여부터 환여 두 편의 환여에까지 공통적으로 쓰이고 여기서 이 가정주부 주중녀 씨의 캐릭터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게 재미있는 게 오히려 이렇게 2층 집을 증축을 해서 이사를 왔는데 경제권 자체는 음악교사인 남편보다 여전히 미싱질을 하고 있는 아내가 쥐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아요? 아니, 사실상 그 집 자체를 지은 게 아내의 역할이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한여 시리즈를 관통하는 게 여성이 모든 경제적 역할을 다 하고 맞습니다. 그 경제권을 그렇습니다. 갖고 있는 거죠. 한여뿐만 아니라 환여, 그렇죠. 예. 환여 파리에서도 남편의 직업은 그러니까 편의상 1, 2, 3편을 부른다면 1편에서는 음악 선생,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작곡 정도 해가지고 약간의 푼돈의 수입을 올리는 음악가, 2편에서는 대중음악 작곡가, 3편에서도 대중음악 작곡가. 히트곡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많은 돈을 벌지는 않은 것 같은. 그래서 가정 경제는 세 편 다 부인이 책임지는. 달라진 거는 1편에서는 아까 미싱질이라고 그랬는데 바느질 일. 삭바느질. 네, 여보세요. 삭바느질은 그냥 앉아가지고 손으로 뜨는 게 삭바느질이고요. 그럼 미싱질이야. 재봉일을 하면서 우리 집에 제가 좀 아는 게 한복 가게를 32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 바느질하는 분들이 항상 그 우리 집에서 일감을 주면은 미싱을 갖다 놓고 재봉틀이죠. 그런 이제 재봉일을 하는
그렇게 해서 집을 질 정도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다라는 거야. 당시에는 재봉 기술이면 타급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재봉만 해서도 그럴 수 굉장히 잘 있어요.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왜냐면 우리가 지금 50여 년이 지난 시각에서 바라봤으니까 그렇지. 그 당시에 영화를 만들 때 관객들이 아니 뭐 재봉 들어가지고 무슨 집을 지어 거짓말이네 이러면 감독님이 설정을 안 했을 텐데 당시에는 그랬을 때고 마찬가지로 양계장이라는 것도 70년대부터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면서 우유 먹기, 뭐 계란 먹기가 많이 이렇게 장려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재봉일이 양계장으로 바뀌고 80년대까지 그게 다 관련이 있는데 어쨌든 세 영화 다 경제는 부인이 책임진다. 아 부러워라.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 편 영화의 공이 이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외부로 드러내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경제력이 무너질까봐 이것도 이 사실이 외부로 드러날 경우. 그러니까 이 한여 시리즈에서 부인은 철저히 현실을 지향하는 캐릭터인 거고 남편은 항상 이상만을 바라보는 여기에 이질적인 하녀가 딱 등장 또는 식모 가정부가 등장. 하녀를 보는 방법에 아까 제가 집 자체가 사분면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하녀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쥐와 닭입니다. 아 쥐닭. 예, 그렇죠. 쥐닭은 무한정하게 번식을 가능하게 하는 대상물이거든요. 집을 보면 좌측 하녀의 공간은 굉장히 관념적 공간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어떤 위험작용을 할 줄 모르는 집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인 남편의 공간은 굉장히 이상적인 공간이죠. 그래서 나중에 화녀에서는 이 공간을 푸른색으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남편의 아래쪽 방, 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서 아래쪽 방은 식당입니다. 식당이야말로 생식과 번식을 조절하는 공간이에요. 그 좌측이 부인의 방. 여기는 굉장히 현실적인 공간이죠. 그러니까 이 관념에 있어서부터 이상을 넘어서 조절 공간을 지나서 현실로 이게 계속 영화 자체 내에서 계속 순환하면서 바뀌고 교차하는 과정이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그 본격적으로 한여의 김기현 감독님 영화 토론한 지 1시간 조금 안 된 남짓 시간이잖아요. 예. 얘기할 게 굉장히 많네 지금. 그렇죠. 시간이 없어 큰일이네요. 그러니까 일단 그 뭐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김기현 감독님이 그 영화에서 쥐하고 닭을 음. 주요한 그 어떤 배경으로 항상 등장시키는 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쥐는 생식 본능이 대단해서 네. 쥐만큼 섹스 본능이 강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닭도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닭 봐 매일 알랐잖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일종의 동물로 가면 조정 불가능한 생식력인데 이게 부엌으로 오는 순간 그래서 닭은 닭장에 갇히는 순간 조절이 가능해지는. 우리가 조금 건너뛰었는데 말이죠. 다시 한여로 돌아가서 예. 박원님 그 한여가 김진규 씨의 집으로 오는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주고 예. 얘기해보면 잡아갑시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 집에서 주중녀 씨가 이렇게 2층 집을 구하는 과정에 분명히 엄청난 노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많이 쇠약해져서 이때만 해도 명백하게 한여라는 표현을 쓰죠. 한여를 들여야겠다. 근데 그것을 보고 바로 엄앵란 씨가 이 공장에서 자신과 함께 일하던 여공이 아니라 공장에 딸린 식당에서 구내식당. 일하던 우리 한여 이은심 씨를 바로 소개를 하죠. 네. 예. 여기서 또 살짝 또 김기현 감독님의 여배우를 고르는 선구안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대단하죠. 뭐 주중녀 당시에 정말 탑스타였고 예. 김진규, 엄앵란 씨 같은 경우도 뭐 맨발의 청춘부터 거의 지금 청춘의 아이콘. 저희 어머니가 80대의 저희 어머니가 이 엄앵란 씨를 기억하는데 신성일 엄앵란의 결혼은 정말 세기의 결혼이었다. 예. 그리고 엄앵란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다. 더 놀라운 건 이은심이라는 배우를 캐스팅해내는 이 감독님의 안목. 저기요 그런 설명 필요 없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김지미 씨 데뷔시킨 게 바로 김기현 감독님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리고 한여 시리즈만 놓고 봐도 그 다음에는 윤여정 씨 그렇죠. 예. 윤정희 씨도 데뷔를 시켰죠. 데뷔를 시켰고 환여 82가 이제 나영희 씨인데 지금 저 이 방송 들으신 분은 가끔 가다가 저 드라마에 나오는 그 못된 시어머니 내지는 싸늘하고 강렬한 인상을 가진 시어머니로 많이 나오는 연기자가 나영희 씨입니다. 정말 다들 인상이 독특해요. 그러니까 영화적 인물을 가장 잘 선택할 수 있는 감독 중에 한 명이에요. 이 한여의 등장 장면 이은심 예. 아 인상적이죠. 이은심 씨는 안타깝게도 이 영화 이후로 크게 활동은 한 2편인가 더 찍고서는 활동을 못 하셨는데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잘못 알려진 소문에 의하면 이 영화에서 너무 악독하게 연기를 해서 길거리를 다닐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근데 그거는 잘못 알려진 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결혼해서 미국을 가셨던 미국 거예요. 가셨던 걸로 아마 지금도 미국 계시는 걸로 근데 알고 이 있는데. 영화에서 이미지 정말 묘해요. 묘하고 대부분의 각본을 감독님 직접 예. 쓰셨잖아요. 저는 그 저기 엄앵란이 우리 음악 선생 집에서 한여를 구하고 있어. 근데 처음에는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회의하니까 딱 한마디 하잖아요. 보따리 싸야겠군. 그 대사 죽이지 않습니까? 그 대사는 정말 끝내줘. 그러니까 뭐 그래 뭐 얘기 들어보니까 갈만한 이렇게 설명 안 해. 딱 듣고 있다가 보따리 싸야겠군. 이익이 딱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딱 한 문장으로 캐릭터의 모든 걸 한 방에 설명해주는. 근데 사실상 이 영화의 초반부에서는 그 정상인보다는 조금 지적으로는 부족한 그 백치로 설정이 예. 돼 있긴 해요. 영화 내에서도 설명을 예, 해주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연기하는 이은심 씨나 나중에 보면 이화시 씨도 그렇고 김기현 감독님 진짜 여배우분은 안 먹은 탁월해. 예. 그게 감독의 능력이기도 해요. 탁월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괴기스럽기도 해요. 그런 그러니까 마스크들. 그 주변인들 인터뷰를 보면 굉장히 독특한 미적 감각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그게 다 동시대를 살았던 다른 한국 감독님에 비해서 그분의 감수성이 좀 더 전위적이고 선진적인 평양, 동경, 부산에서 미국 이런 것들하고 다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꽃병을 봐도 우리는 꽃병 보면 전체적으로 보고 야 이쁘다 이러는데 이분은 들어서 밑바닥을 보거나 아니면 그림자를 비춰가지고 그림자가 휘는 모양을 보거나 이런 식이거든요. 엄밀하게 하면 그분이 또 과학도이기도 하셨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 영화에서 그 초반부에 여기 가정주부를 묘사하는 중요한 장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남편이 라이스 카레를 해주니까 영어 농담을 하잖아요. Two men eat, one man die. I don't know, you don't know. 이게 아이들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다라는 농담이 나는 그때도 나오는지는 이 영화 보고 알았다니까. 제가 이 장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농담을 하는 엄마는 이거 거의 가정학대 수준이야. 제정신이야 이게. 예. 야, 큰일 났네. 한여만 가지고도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데. 하여튼 네. 드디어 이 하녀가 이 집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죠. 네. 이 주중녀 씨가 자기가 잠시 이제 친정댁에 갔다 올 테니 혹시 모를 여공들의 유혹에서 남편을 보호해 달라. 근데 실제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엄앵란 씨가 이 비극의 방아쇠 엄앵란. 그러게 말이에요. 고백을 하죠. 사실 그 자살한 그 여공이 편지를 보낸 것도 저의 사주에 의한 것이었어요. 그렇죠. 예. 진짜로 선생님을 좋아한 건 저였어요. 선생님 저를 어쩌고 저쩌고 안 돼. 어서 물러나지 못하겠어. 엄앵란을 쫓아내고. 근데 또 비가 와.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장면에서는 비가 와. 그리고 이 비극은 하녀가 좌측 공간에서 우측 공간에 침입하는 순간부터 그렇죠. 비극이 발생하고 그리고 집을 잘 보면 이게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 길쭉한 창문으로 대칭형. 사실 그런 집은 없어요. 그걸 딱 보고 있으면 동물원 느낌이 안 납니까? 그러니까는 관찰 대상이 되는 거 안에 있는 등장인물들이. 흑백 영화라서 조금 덜 티가 날지 모르겠지만 그 한여에 등장하는 모든 지방 공간은 당연히 세트고요. 그 미술적으로 만든 장치인데 어쨌든 그 조형미를 완벽하게 좌우 대칭이라든가 조형미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뭐 감독님의 어떤 미적인 욕구 내지는 미적인 도전 정신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이 영화에서 독특한 건 분명히 관음증에 대한 김기현 감독님의 관심도 보이는데 일반과는 좀 다르게 관찰자가 여성이고 사실 관찰의 대상이 되는 게 남성이라는 지점도 좀 독특한 지점 같아요. 사실 김기현 감독님은 여러 가지 프로이트 이론을 많이 영화에 도입을 했다고 본인 스스로 밝히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합니다. 인터뷰집을 보면. 예. 그 한여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김기현 감독님의 한여에서만 보이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보이는 김기현 감독님의 카메라 테크닉이 트래킹이에요. 네. 사실 그 뭐 트래킹은 김기현 감독님 영화에서만 쓰인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성욱 감독님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에도 쓰이고 다른 한국 영화도 많이 쓰이긴 합니다만 유독 김기현 감독님은 다른 한국 당시에 다른 한국 영화 연출가에 비해서 트래킹 샷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환여로 가면 아예 트래킹을 넘어서서 카메라를 계속해서 비틀고 그러니까 위기감과 공포들을 굉장히 많이 조성하죠. 근데 이제 트래킹 샷인 말이죠. 찍어 놓고 나면 보기에는 좋은데 그게 찍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설계가 굉장히 네, 복잡하죠. 그 레일도 깔아야 되고 그다음에 카메라를 움직일 때 속칭 우라
흔들림 없이 밀어야 되고 그다음에 감정에 맞게 카메라의 무브먼트라든가 속도도 맞춰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꼭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게 그 김기현 감독님의 한여 등등 보면은 사실 헐리우드식의 어떤 행동으로 빚어지는 갈등이라기보다는 심리로 인해서 빚어지는 갈등 묘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커트식으로 묘사했으면은 그렇게 그런 느낌이 안 왔을 거예요. 이게 사실 가령 이쪽에서 김진규 씨가 엄앵란 씨한테 유혹받는 상황을 한여가 보고 있다. 요거를 설정샷 주고 커트백 해가지고 한여 얼굴 주고 다시 10전작 주면은 그렇게 느낌 안 난다고. 근데 트래킹으로 싹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한여 시점으로 딱 옮겨가고 또는 그 반대 한여가 움직일 때도 트랙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관객한테 인물 간의 심리적 연관 관계를 좀 더 밀집하게 파악함과 동시에 묘한 공범자 의식을 같이 부여해요. 여기서 캐릭터 간의 심리 설명을 하는데도 탁월하지만 트래킹이 관객을 그 영화에 참여시킨데도 탁월한 효과를 주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기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서구 영화의 영향도 느낄 수 있는 게 이런 식의 내부 트래킹과 복잡한 카메라 설계를 제일 잘하는 게 바로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죠. 바로 그거죠. 예, 히치콕 감독의 영향을 그러니까 거듭 얘기하지만 당시 한국 영화에서는 거의 쓰지 않던 테크닉을 많이 쓰셨다라는 거죠, 감독님이. 예. 그렇게 엄앵란을 김진규와 동침을 못하도록 한여가 막아서고 엄앵란이 집안을 나가자 술에 취한 김진규가 바로 이 한여를 한여의 사실은 그 나중 두 편 환여는 좀 다른데 거기서는 거의 실질적으로 술에 취해 겁탈의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한여에서는 그렇죠. 조금 다르죠. 오히려 유혹을 하죠. 유혹을 하는 듯한. 그 점 예. 우리가 꼭 예. 짚고 넘어야 돼요. 뒤에 2편, 3편 환여하고 환여 82는 사모님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다 보니까 예. 그냥 우발적으로 빚어진 예. 일이에요. 이 아저씨가 자기를 유혹하라는 또 다른 가수 지망생인 줄 알고 지망생한테 덮치려고 하니까는 이 식모 내지는 아저씨 그러지 마요. 그래도 나는 뭐 이러니까는 할 수 없다. 사모님의 명령을 충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라도 대신 막아줘야 되겠다는 반면에 1편에서는 유혹하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먼저. 네. 한여 3부작에서 유일하게 이 섹스야말로 이 화폐라는 것을 깨달은 유일한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공이 적극적인 자기 욕망을 가지고 남자한테 접근하는 그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앞 뒤에 두 개하고도 차별화가 네. 되고. 그러니까 참 묘한 게 가장 오래된 한여에서 한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현대적인 인물일 수도 네. 있다는 생각이 가장 들어요. 근대적인 예. 여성상을 그리고 있죠 오히려 어떤 예. 면에서는요. 근대적으로 주체적으로 자기 욕망을 주장한 여성. 예, 예. 예. 그리고 한여는 이 동침으로 인해 김진규의 아이를 가지게 되고 사실은 이때부터 집착도 시작이 되죠. 네. 김진규를 여보라 부르기 시작하고 스스로를 첩이라 여기고. 그러니까 이 한여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근대적이면서도 동시에 봉건적인 인물.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스스로 첩으로 여긴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가장 최하위 계급인 한여에서 일단은 첩으로까지 자기의 신분이 이미 상승됐다고 믿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와도 사실은 불안한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죠. 뭐냐면 바로 첩이 아니라 부인의 위치를 본인이 욕심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사는 환여하고 환여 80에도 나오죠. 예. 제가 여기서 식모로 들어왔지만 이제 당신하고 하룻밤 자고 애까지 가지게 됐는데 첩 대접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말이 첩은 한여보다는 위, 본부인보다 아래. 근데 82년도까지도 첩이라는 용어를 쓰는 건 조금 그런데 왜냐하면은 실제 이제 처첩 제도가 조선 시대에 있었고 예. 축첩은 우리나라에서 엄연한 불법입니다. 근데 그때는 70년대 80년대는 첩이라는 말보다 세간드 이래가지고 저희 동네에서는 첩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래도 서울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그 여자가 누구의 세컨드래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초등학교 때 얘기하다 보면 애들이 저 아줌마 누구 집 첩이라고. 또는 제 누구누구 뭐 첩의 자식 첩자식이라고 이렇게. 정말 이게 역사책에 나올 만한 얘기들을 겪으신 분들하고 내가 방송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이 한여와 그러니까 1, 2, 3편으로 얘기하자면 1편과 2, 3편이 다른 지점 중에 하나가 분명히 2, 3편은 술에 취했다고는 하지만 제일 그 비겁한 태도고 요즘도 그렇지만 예. 분명히 겁탈을 하죠. 근데 겁탈을 하고 나서 스스로 자책을 해요. 아 실수로구나 이러면서
진짜 야비한 태도. 네, 삼 진짜 3편의 야비한 남편이 태도. 제일 그러더라. 예. 3편이. 예. 그리고 영화적으로 3편은 너무 많이 떨어지고 3편은 좀 다른 게 제가 봤을 때는 앞뒤 맥락 대사에서 봤을 때 남성성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남자가 오입을 못하는 건 뭐 돈이 없거나 그럴 때 오입을 못하는 거다라는 대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영화에서 그 80년대까지 예. 남성을 이렇게 찌질하게 그린 감독이 또는 30년 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대중영화, 상업영화에서 공공연하게 남자들이 그런 바람 피지 못하는 놈은 능력이 없는 놈이야라는 맞아요. 대사를 할 수 예.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역으로 보면 놀랍기도 하죠. 요즘 같으면 어림도 없는. 예, 이제 남편 김진기는 아내한테 고백을 하죠. 근데 이 고백 과정이 3편 다 재미있어요. 여보,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어도 날 용서해 줄 거지? 그러면 용서해 드려야죠. 내가 살인을 저질렀어도 네. 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어도 네. 내가 어디 가서 바람나서 애를 뱄어도 그건 안 돼요. 그건 똑같죠. 3편 다? 예, 예. 3편 다 같습니다. 예. 살인 강도는 인정해도 예. 다른 데서 해놨는 거는 아니 그건 부모란다. 부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 1편과 2, 3편의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1편 오리지널 한여에서 주중녀 씨는 이 집의 부인으로서 성적 욕망이 굉장히 자제되어 있는데 2편, 3편 환여에 가서는 그 부인들이 본인의 성적 욕망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노골적으로 잠자리를 요청하는 신들이 등장하기 그게 아마 시작해요. 영어 제목이 바뀐 것도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 1편은 말 그대로 그냥 한여 영어 제목인데 2편부터는 불의 여자잖아요. Woman of Fire. 예. 그래서 아내는 진실을 알게 되자 아까 뭐 그 얘기가 나왔지만 이 사실이 외부로 드러나면 일단은 남편이 직장을 잃게 돼. 그래서 그거는 말 되는 게 김준기 본인이 여공이 자기한테 그렇죠. 러브레터를 예. 보냈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만둘 걸 요구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한여하고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게 알게 되면 당연히 그 선생직에서 해임될 거는 논리적으로 맞죠. 예. 그래서 이 아내는 한여를 잘 구슬리죠. 또 한여가 또 그 말을 잘 따라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1편에서 아내가 한여에게 요청한 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아이를 유산시켜라.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죠. 그렇죠. 이 장면이 대사로 나오진 않는데 영화에선 그런 뉘앙스를 왜 상징적일까요? 계단을 올라갔으나. 그렇죠. 예. 계급 상승에서의 추락. 그렇지. 그 추락으로 동시에 그래서 계급 상승의 수단이었던 예. 아이가 그렇죠. 사라짐으로써 그래서 추락한다. 예,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예. 있는 거죠. 아이를 잃음과 동시에 예. 첩으로까지 갔던 그리고 아내의 자리까지 노렸던 이 예. 한여의 신부는 다시 맨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죠. 곤두박질 친다는 예. 딱 그 얘기죠. 그렇게 예. 한여는 유산이 됐지만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 남편이 직장을 잃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질까봐 그냥 다 묻어두자고 이야기를 하죠. 예. 이때부터 한여의 광기는 점점 더 강해지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설정이 사실은 3편의 영화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인데요. 전에는 그렇게까지 암시도 주지 않았던 이 아내 주중녀 씨마저 사실은 임신을 하고 있었고 한여가 유산되는데 그 반면에 아내는 정상적으로 아이를 출산한다는 설정이 등장을 합니다. 세편 다 있죠, 그거는. 예. 그러니까 김기현 감독은 여기서 벌어지는 심리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예. 상황 설정들은 그냥 넣으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개연성들은 조금 무시하거나 건너뛰더라도 대립하는 인물 간의 심리 갈등 묘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김기현 감독의 영화를 보통 심리주의 영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원래 3편의 영화를 함께 다룰까 하다가 다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오리지널인 한여 위주로 남은 시간 짧은 시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지금 파고님의 공지 멘트를 듣고 기뻐하실지 실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긴급 회의를 통해서 김기현 감독님 특집이 오늘 한 번이 아니라 2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금 결정했습니다. 예. 한여의 광기는 점점 더 심해지면서 또 이후에 어맹란 씨가 뻔뻔스럽게 피아노를 배우러 와요. 그러자 어맹란 씨와 김진규 씨의 사이를 의심해서 어맹란 씨를 심지어 칼로 찌르기까지 하죠. 그 한여가 예. 그러면서 결국 한여는 남자에게 우리 같이 쥐약을 먹고 같이 동반 자살을 하자.
그렇게 한마디로 제안을 하죠. 한마디로 하녀부터 시작된 이 궤적은 남자가 여기서 제가 잠시 또 올드 속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자고로 새 뿌리를 조심해야 하느니 손뿌리, 입뿌리 그리고 또 그 뿌리 하나 잘못 놀려가지고 토탈리 fucked up 된 남자의 이야기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근데 예. 이거는 하녀만 나온 게 아니라 뭐 페이트 어트랙션 위험한 정사도 나오고 다 두루두루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근데 예. 그들 영화 가운데 가장 한심하고 가장 찌질한 우유부단하고 남자들이 이 김기현 감독이 나온 같은 남자지만 나도 정말 때려주고 싶어. 너무 짜증나. 예, 하여튼 우리 스탠리 형의 이런 아주 고풍스러운 멘트들. 아 고급스럽죠. 예. 고급지 생활의 지혜가 담긴 속담의 인용이었어요. 예, 그렇게 쥐약을 먹고 죽어가면서도 남자는 그래, 내가 너랑 같이 죽음을 선택하긴 했지만 내가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만은 내 아내와 함께 있겠다 하면서 죽어가고 아 절절해. 예. 그 모습을 본 아내는 새 집을 탐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안 생겼을 것을 이라는 대사와 함께 영화가 일단 막을 내리죠. 대단히 교훈적인 대사로. 예. 그 말은 김기현 감독이 은근히 신분 상승의 꿈을 꾸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넣기 위해서 하셨을까? 물질 만능주의 세태 염증을 느껴서 뭐 그런 것일까요? 어떤 물질주의에 대한 그런 비판도 있었을 거고 당시에 개발 경제가 시작되면서 인터뷰 중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컨트롤에 따라 닭의 생산 기능이 급변하는 것이 재밌다. 그러니까 어떤 경제 개발이라든지 정치, 문화에 따라서 어떤 인간 세태라든지 삶의 형태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과정들 그런 것도 꽤 많이 반영을 했다고 근데 봐요. 그 말씀은 71년작 환여나 예. 82년에 환여 82에는 정확하게 들어맞는데 이 한여가 나올 당시에는 그 거기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60년대도 쥐를 넣었던 것도 그 쥐와 닭 그러니까 이 무한 번식에 관한 관심이 아. 굉장히 컸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쥐와 닭이 가지고 있는 번식 능력 이퀄 예. 경제 성장이라든가 물질적 부의 축적과 등치될 수 있는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일종의 그 인구론과 같은 그 아까 닥두님이 근대와 정근대가 복잡하게 설켜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또 우리 경향신문 정용인 기자가 제가 언제 한번 인용했었는데 참 출연 많이 하시죠, 정 기자님. 정확하게 이런 식의 한국 영화의 한여류의 영화를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압축 성장식 네. 근대화에 대한 전근대의 복수다. 굉장히 멋있는 네.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나올 때만 해도 박정희 정권은 아니었지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나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걸 다시 박정희가 다시 리바이벌한 거지만 장면 정권 때 이미 수립했던 그리고 계획입니다. 이 사람들은 근대화에 대한 욕망이 엄청나게 강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뭐라도 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 욕망이 결국 투영된 게 이 한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마지막 대사 소개해드린 게 새 집을 탐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안 생겼을 것을 바로 가정 환경에 맞지 않지만 어찌됐든 그 완공도 되지 않은 증축 중인 2층 집을 구입을 했고 이거야말로 바로 압축 성장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그 과정에 한여라는 전근대적인 인물이 여기 이 집안에 들어오면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주중녀의 행동이 굉장히 상징적인 게 주중녀는 진짜 영화 끝날 때까지 쓰러질 때까지 재봉틀만 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주중녀야말로 당시의 한국 사회를 그대로 반영한 캐릭터고 맞아요. 그다음에 김진규 씨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 이후에 우리가 도달해야 될 이상. 그러고 보면 이 남편 캐릭터들은 세 편 공이 네. 특히 한여 같은 경우는 그 시대에 오히려 경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무능력한 인텔리의 상징으로 그리고 영화에서는 예. 묘사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저거죠. 딱 한 가정 내에서 남편은 타인의 노동으로 자기의 문화적 생활을 향유하는 룸펜 뿌띠부르주아 네. 이고 부인은 열심히 일을 해서 노동자 계층에서 적어도 뿌띠부르주아로 자라나고 싶어하는 욕망을 상징하는 거고 한여는 바로 프롤레타리아트 그 같은 가정 내에서 최하층의 구조 속에서 그 가족 구성원들의 행복과 이 일상생활을 해서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소비하고 바치게서 들어왔지만 집주인과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바람에 그 구조 자체를 아주 흔들어버리려고 하는 일종의 혁명 세력인가 그러면 그러니까 김기현 감독님의 우리의 정치적 태도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아까 우리 스탠리 형이 경고인가라는 농담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계급층이 성관계와 임신을 통해서 계급 상승을 누렸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파멸이다. 죽음이잖아요. 그 지점이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누구의 말씀처럼 우리나라도 신분제가 좀 공고화돼가지고 미국 사회를 보라고 거기 라티노나 흑인들은 그냥 생활에 만족하고 살아요. 어? 자꾸 그 신분 상승하려고 그러고 폭동이나 일으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교훈들을 이미 50년 전에 물론 농담입니다. 지금 이제 50년이 지나서나 이렇게 통찰력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의 어떤 사다리 걷어차기를 이 영화를 통해서 김경 감독님은 역사라고 계시는 거죠.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한여나 이 시리즈들을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장희빈 서사의 현대적 운용이 아니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무술에서 출발한 장희빈이 성운을 얻어서 빈이 되고 빈에서 이제 세자를 얻어가지고 왕비가 되려는 욕망을 꿈꾸다가 세자 책봉의 꿈이 사라지면서 신분이 추락하는 과정들을 현대적으로 그대로 묘사한 것이 아니냐.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영화를 보신 관객들은 세 편 다 특히 이제 1편에서 주중녀 씨 행동이 남편이 저렇게 부정한 일을 저질렀고 심지어는 자기 집에 가정부를 임신까지 시켰는데도 남편하고 동조해가지고 유산을 시키고 뭐 자기 가족을 지키려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현대 기준으로 보면은 바로 그 순간 아웃, 이혼, 위자료 물어내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결혼을 했고 유일하게 자식도 길러본 저희 경험이면 말이죠. 이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은 여성들은 출산해가지고 결혼해 출산까지 하게 되면은 아이에 대한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거에 대한 그 의식이 굉장히 강렬해요.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은 남편은 누가 농담을 합디다. 어느 집안에서인지 서열이 이제 부인 1위, 2위가 아이들, 3위가 애완견, 4위가 남편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우선순위가 강하기 때문에 왜 그런 행동을 남편을 쫓아내거나 왜 남편한테 유죄를 청구하지 않느냐. 그거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게 이 가족이라는 형태를 온전하게 지키는 거고 남편이 설사 쓸모없는 장식품에 불과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가족을 지킬 수 있다면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사실 여기서 영화가 끝날 것 같았는데 영화에는 이 뒤에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한 장면이 더 붙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경악스러운 에필로그가 사실 붙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바로 오프닝에 나왔던 신문 기사에 해당했던 내용.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바로 그 신문 기사를 읽는 것을 마친 주중녀 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또 화면이 바뀌죠. 예. 오히려 그 장면을 붙여서 또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게 여기서 진짜 괴물 같은 상황들을 쭉 보여준 다음에 이걸 제시했을 때 사람들이 과연 바람을 피우지 말자 이게 아니라 그래요? 오히려 이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좀 더 느낄 수 창의적인 해석인데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히신 적도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충격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한 장치다라고. 엔딩에 가서 김진규 씨가 갑자기 시침 뚝 떼고 여러 번 이러지 맙시다 하는 게 단지 정치적 탄압이나 검열로 인해서 감독님이 어쩔 수 없이 했다라기보다는 감독님 스스로가 의도했던 일종의 소격 효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어쨌든 한여를 볼 수 있는 판본은 이 판본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도 영화의 한 부분으로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지 않나. 그 이 판본의 엔딩을 꼭 감독님이 외압에 의해서 회절당한 걸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뜻인가? 요게 붙음으로 인해서 하나의 완전한 한여 영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나는 그 완전히 회절당한 거라고 생각해서 엔딩이 왜 이렇게 갔을까 참 안타깝다 그리고 했는데. 생각해 보면 저는 영화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도 역시 네. 서구 영화의 영향일 수 있는 게 이런 식의 TV 미니 시리즈나 이런 때 왜 누구누구 알프레드 히치콕 플레젠트 하면서 사실 호스트가 나와서 자기 영화를 소개하는 식의 방식은 이미 서구 영화에서는 굉장히 흔한 방식 중에 하나인데 아무리 생각 나는 두 분 해석이 꿈보다 해먹은 것 그것을 같은데. 도입한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화 자체가 요번에 영화를 다시 보고 나서 영화 끝나고 나서 딱 들었던 생각이 정말 괴물 같은 영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김기현 감독님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플래시백이라고 불리는 극중극 형태 혹은 회상 형태를 굉장히 자주 쓰시는데
나중에 나온 환열 같은 경우에는 추리극의 형식으로 그렇죠. 과거로 돌아가는데 이런 기법 중에 본인이 즐겨 쓰는 기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영화도 그 연장선상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감독님이 돌아가셔서 여쭤볼 수도 없고 또 살아계신다는 제대로 얘기 안 해주실 것 근데 같고. 이 영화가 나왔을 당시에 분명히 이런 좀 충격을 완화해주는 장치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사회적으로 충격이었던 게 이 영화 개봉함으로써 흥행은 굉장히 잘 됐어요. 국도극장에서 25만 와. 흥행 스코어를 기록했는데 이 영화로 김기현 감독님의 당시 충무로 별명이 기인과 괴물 감독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사회적으로 이 내용이 굉장히 쇼킹했던 건 사실 같아요. 그리고 서울에서만 25만이면 요즘 흥행 스코어로 따지면 최소 500만 원 들었다는 얘기예요. 거의 한 10몇 년 만에 다시 봤는데 중반 지나면 등장 인물들의 심리적 압박이 엄청나더라고요. 그거를 묘사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트래킹이 굉장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트래킹하고 팬하고 계속 이게 작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등장 인물의 심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계속해서 안에 빠져들어가. 그리고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하늘을 보면서 제가 다시 느끼는 거는 야 감독님이 어쩜 우리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 영화하셨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오리지널 스코어링을 작곡을 하셨는데 크레딧을 보면은 서울 영화 음악 관현악단이라는 즉 영화의 오리지널 스코어링만 작곡하고 연주하는 별도의 오케스트라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도 못해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만큼 예술적 야심이 큰 작품인 건 틀림없습니다. 예. 김기현 감독님은 사실 80년대까지 영화를 하셨어요. 네. 연출이나 제작까지 하셨고 그 이후로 거의 활동을 못 하시다가 제 기억에는 97년도 부산영화제를 기점으로 전 세계에서 재발견했고 그의 이름이 다시 한국 영화사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정성일 평론가에 따른 좀 다른 부분이 일단 김기현 감독의 재발견은 한국의 비디오 세대들에 의해서 그 당시에도 김기현 감독 영화 육식동물하고 구해보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세대군요. 딱. 예. 이상한 영화를 만드는 감독. 한국판 에드 우드로서 맞아요. 우리는 컬트 영화 감독. 예. 그래서 구해서 봤는데 그때 봤던 영화들이 살인나비를 쫓는 여인. 환영 그다음에, 같은 경우도 다 출시가 돼 네. 있었고요. 그다음에 환여 파리 예. 그리고 육식동물 진짜 기괴하면서 이상한 영화들이거든. 근데 한여나 이어도 같은 굉장히 잘 만든 영화와는 전혀 딴판인 그렇죠. 영화들을 예. 우리가 일종의 패션으로서 소비했던 거죠. 맞아요. 그때 PC통신 영화강 세대들한테 그렇게 소비된 경향이 좀 있지요. 제가 죄송한 게 감독님한테 죄송한 부분 육식동물이 나올 때만 해도 극장에서 제가 영화를 볼까 대학 때였는데 굉장히 오해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에마 부인을 비롯한 에로 영화들이 많이 나왔어서 육식동물이 또 그런 좀 저질 에로 영화인가 해가지고 제가 극장에서 외면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참 감독한테 죄송스럽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 당시에 우리가 처음 비디오로 김기현 감독을 재발견할 때는 거의 남기난 감독을 보듯이 봤었던 그런 기억이 있죠. 예, 이거 오늘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영화 3편이면 2시간 안에 할 수 있겠지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네요. 그만큼 우리가 한여만 해도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반밖에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니까요. 한여에 관련된 그 당시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지 한여에 대한 어쨌든 그렇죠. 제대로 된 독법을 할 수 거의 있거든요. 얘기 못했어요. 예. 그거는. 예. 다음 기회에 한번 더 합시다. 예, 저희가 다음 주나 봐서 한여뿐만 아니라 환여 2편의 환여까지도 같이 소개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일단 여기서 한여 이야기 0.5 버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소중하게 여겨 좀 더 풍성하고 알찬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팟빵의 후원 시스템 혹은 농협 계좌 35141327370113 계좌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